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JTBC가 윤관석 의원의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이 먼저 돈 봉투를 요구했다는 말과 함께 해당 돈 봉투가 의원회관에서 뿌려진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조성됐다는 걸 인정하고 녹음 파일의 맥락도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당시 대화를 직접 녹음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돈 봉투의 전체 금액을 9,400만 원으로 측정했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기밀 문건을 처음 유포한 사람이 미국 군사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스파이가 아니라 내부자가 빼냈다는 거여서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조작 시설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룸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직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의 육성 녹취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의 말인데 마치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면 전환형 기획 수사 무리한 겁니다.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역시 윤관석 의원의 이름이 나오는 추가 녹취 파일, 그리고 윤 의원이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을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곧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021년 4월 25일,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윤 의원 측이 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주고. 이틀 뒤 통화에선 윤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네. 당일 이 전 부총장은 여의도 한 중식당 앞에서 윤 의원을 만납니다. 어디세요 지금? 제가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앞에서 잠깐 봬요. 예. 이 전 부총장은 윤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강조합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날 저녁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도 윤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추가로 봉투가 필요하다며 전달할 장소도 특정합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JTBC 임지수입니다.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한 대상, 즉 돈 봉투 리스트에 의원들 이름도 등장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우리도 달라 이렇게 조른 정황도 있었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전날 받은 봉투가 모자랐다며 더 줘야 할 의원들의 실명들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애초 계획에 없던 의원들이 받아간 정황도 포착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해당 의원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겁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인물들은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도운 현역 의원들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의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돈봉투가 뿌려진 의혹을 받고 있는 건 국회의원들만이 아닙니다.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인사들에게도 돈봉투가 간 정황이 담겼습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당원 관리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그 돈의 전달 과정에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말 강래구 감사와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한 세 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돈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그럼 이렇게 그날 여러분 100만 원씩만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그냥 조용히 주고 싶다. 지역 당원들을 관리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조용히 돈 봉투를 나눠주자고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회의 하루 전 이 전 부총장에게 해당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이성만 의원입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 의원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장소는 당시 여의도에 있던 송영길 캠프 사무실입니다. 이후 이 전 부총장과 강 감사는 해당 자금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뭐-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그러면 이렇게 이만한 사람만 주고. 전당대회에서 송 전 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에는 이 의원과 수고했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이에 이 의원 측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적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열심히 득표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수고했다는 의미이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모임 참석자들 역시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돈봉투 관련 여러 대화에 의원들의 목소리가 또 의원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의원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들을 녹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돈봉투가 조성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은 건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조성된 게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아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여러 관련 인물들과 나눈 대화의 의미와 전후 맥락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음 파일엔 이름을 생략하고 성씨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전체 돈봉투 금액을 100만 원 단위인 9,400만 원으로까지 특정했습니다. 이 돈이 국회의원은 300만 원, 의원이 아닌 경우는 50만 원씩 봉투에 담겨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체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 역시 현재 10명에서 많게는 2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법조팀 한민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의심되는 의원이 많게는 2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서준 기자의 리포트였는데요. 녹취를 들어보면 그 의원들의 이름이 다 특정이 됩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또 보도해 드렸듯이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죠. 그리고 또 여러 대화 속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10명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적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실제 녹음 파일에는 현역 의원 최대 20명까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씩 또 의원이 아닌 대의원에게 500만 원씩 줬다고 특정하고 있는데요. 전체 이 돈봉투 의혹 액수를 9,4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의원 수가 10명은 넉넉히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9,400만 원이 돈봉투로 나뉘어져서 만들어졌다.
네,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되게 300만 원씩면 20명만 해도 6천만 원. 예. 더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돈을 받은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됩니까? 네, 당연히 받은 쪽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돈을 모으고 마련하고 전달한 것으로 나눠준 것으로 의심되는 쪽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당법은 누굴 뽑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거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보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검찰은 윤관석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먼저 제안한 게 윤 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또 지역 본부장들에게 먼저 주자고 한 거는 강래구 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의 경우는 이제 돈을 받은 의혹도 있고요. 또 돈 봉투를 준 의혹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취재 결과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을 모아서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고요. 또 스스로 돈 봉투, 그러니까 3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녹취 파일에도 이성만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지금 인천 둘이라고 나오는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진술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이 이성만 의원이라고 합니다. 인천 쪽 의원 2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명을 가려서 땡땡으로 표시를 했는데 익명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윤관석 의원의 녹취에 나온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도한 녹취를 보면 단순히 돈 봉투를 전달받은 의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달했다 이걸 어느 장소에서 이런 부분도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감사에게서 받은 돈을 여의도의 한 중식당 앞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줬고 또 윤관석 의원은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여기까지는 안 주려고 했는데 주게 됐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회관을 돌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원회관 같은데 회관을 돌면서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줘야 한다라고 들리는 대목도 나오고요. 또 자금의 출처를 추정하게 하는 저희가 아직 세세하게 보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검찰 수사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정근 녹취 파일에 이 돈이 과연 처음엔 어디서 왔냐라는 부분도 약간은 정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또 취재가 되는 대로 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문건을 문제의 채팅방에 처음 유포한 사람이 미국 군사시설 직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쪽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문건의 내용에 3자가 개입했고 상당수가 조작됐다고 했었는데 유포자가 미국 군사시설 직원이라면 이 역시 개연성이 줄어듭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소셜 플랫폼 디스코드의 비공개 채팅방 회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여기 운영자인 OG라는 인물이 문서를 유출했는데 군사시설에서 일하는 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He is not a Russian operative. He is not a Ukrainian operative. I'll go as far to say he's not even on the east side of the world. 작년부터 군 고위층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을 가져와 20명 남짓되는 회원들과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과시를 위한 거지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폭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Not call OG a whistleblower in the slightest. I don't think that there was a goal nor some sort of accomplishment that he was looking for in sharing these documents. 지난달 4일 누군가 문건을 다른 채팅방에 올리며 일반에 퍼져나가자 불안감에 빠진 OG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밀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자 소행에 무게를 두고 당국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문건의 내용 상당수가 조작이라고 의심하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는 또 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한국 포탄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유출된 문건에 있는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유출된 문건에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으로 폴란드에 보내는 걸 제안합니다. 이문희 전 비서관이 폴란드가 어떻게 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과 함께 무기와 포탄 조달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포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또 포탄 지원과 관련해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한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탄을 지원해도 러시아 등이 반발하지 않도록 미국이 직접 나서란 겁니다.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앞서 유출된 미국 정보 문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폴란드와 포탄 수출을 논의해왔다는 걸 폴란드 측이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문건 자체의 신빙성을 놓고 상당 부분 조작됐다고 해온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드리거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국방부 주변에선 포탄 수출 문제에 대해 함구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북한이 한 달쯤 만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고체 연료를 쓴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쓰면 감시를 피해서 언제 어디서든 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돼 천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체계라며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는 분사 방식, 모양, 색깔 등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탑재한 ICBM을 쏜 거라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액체와 달리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운반도 쉬워 어디서든 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이 훨씬 위협적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향후 북한이 고체 연료로 모든 미사일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 개발이 대단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오늘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추대 11주년입니다. 이틀 후인 15일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기념 일정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설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으로 반대 112명보다 많았지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 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간 추가 논의를 위해 2주 뒤 27일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전광훈 눈치만 본다면서 지도부를 질타한 데 대한 징계성 조치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면서 이참에 욕설 목사를 고문으로 앉히라고 반발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안팎에서 벌어진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는 전광훈 씨를, 이를 증폭시키는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논의를 거쳐 당대표 직권으로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현역 지자체장이 맡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명예직인 고문직 해촉 조치 역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앞서 홍 시장이 전 씨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냐며 김 대표의 리더십을 겨냥한 데 대한 징계성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홍 시장은 김 대표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며 이참에 전 씨를 고문으로 앉히라고 반발했습니다. 더 왕성하게 의견을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장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전광훈 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이 첫 징계 대상으로 검토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500억 원을 약속받고도 반년 넘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최근 이사 가지 않겠다고 엄포도 놨는데 결국 주민들은 교회 부지만 빼고 재개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손실이 9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철거가 끝난 장이 19역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랑제일교회. 지난해 초 보상금 500억 원을 받고 이사 가기로 합의했지만 임시로 예배를 볼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손에 봐가면서 500억으로 합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여기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삽도 못 든 채 시간만 흐르자 재개발 조합은 교회 부지만 빼고 개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은 2년 넘게 늘고 900억 원 넘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손해가 막대하지만 정광훈 목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입니다. 나 안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사 안 해요 나는. 하지만 사랑제일교회가 공사를 막고 힘으로 버틸 경우 손실은 더 불어날 수 있어 주민들 시름은 깊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우리 교회 여기서 3년 동안 집회하면 우리는 1,000억도 돈 더 생긴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풀리면서 가장 활기를 띠는 곳은 공항 같습니다. 1분기 석 달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을 오간 사람은 무려 60배입니다. 국내로 여행 오는 외국인도 늘었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항공사 수속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 때 가려고 했던 건 못 갔으니까 3, 4년 만에 나가게 돼서 준비 과정 때 너무 기쁘고 설레고. 코로나 전에 왜 이렇게 여행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해서 기회가 될 때 많이 가봐야겠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의 10배인 1,100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을 오간 사람은 지난해의 60배, 동남아는 14배로 늘었습니다. 후쿠오카를 놀러 가게 됐거든요. 한국과 똑같게 어딜 가든 간에 친근하게 맞이해주는 점에서도 너무 좋았고, 가깝게 우리나라랑 가깝고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베트남 다낭으로 좀 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5,300만 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이었던 2019년의 76%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행객도 1년 전의 4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 여행객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여행 수지 적자가 크게 늘면서 2달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데에도 적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여행 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19가 풀리면서 바뀐 풍경은 또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활기가 없어진 곳인데요. 바로 배달 노동자입니다.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재택근무도 줄고 또 배달 음식보다는 외식이 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2살 김모 씨가 배달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1년 만에 무역업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21년 초부터 배달업계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택근무자가 늘었을 땐 점심, 저녁으로 배달 주문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리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하고 일을 하면은 한 60건에 한 2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거 한 절반 정도 반토막 났다고 봐야죠. 점심시간엔 배달 주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 주문이 많아지는 밤 시간에 기사들이 몰리면서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실제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달 2,898만 명으로 2달 사이 123만 명이 줄었고 1년 전보다는 634만 명, 20%가량이나 줄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사람 뽑는 곳이 거의 없다고 토로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그쪽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배달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 다 저처럼 힘들어할 거예요. 거리두기는 풀렸고 봄이 왔지만 거리두기 3년간 일자리를 잃고 배달업에 뛰어든 이들에겐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강릉 산불, 불은 껐지만 복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워낙 피해가 커서 갈 길이 멉니다. 강한 바람과 전선, 그리고 소나무 습. 최근 강원도 큰 산불의 특징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은 아랫마을과 관광지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 설마 오래라 이랬지. 그러다가 입던 채로 옷도 하나 못 가지고 살라고. 그래도 살라고 죽지는 않고. 난곡동을 중심으로 축구장 530개 면적이 피해를 봤습니다. 타버린 집과 숙박시설이 150여 곳, 농가 60곳은 농기계와 농막, 농작물 손해를 입었습니다. 330여 명이 대피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 조사도 안 끝난 상황. 복구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도 안 됩니다. 바람에 썩은 나무가 부러지며 전선을 끊고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2019년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고성 산불도 전신주 전선에서 불티가 튀어 시작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강원도 산불의 특징입니다. 땅 아래 전선 등 전력 설비를 두는 이른바 지중화가 덜 된 상황이라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전선로를 갖다가 산을 갖다가 넘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그런 곳들,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곳들은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중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봄철 센 바람이 불어오기 전 전력 설비 부근 썩거나 약한 나무를 미리 제거하는 관리도 필요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부부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남편은 계속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부가 피해자를 미행하고 또 주사기를 준비하는 과정 등을 계속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옷과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경우 씨가 범행 먼저 제안한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가 이경우에게 처음 범행 계획을 들은 지난해 9월부터 대포폰으로 통화하며 준비 사항을 보고받고 직접 만나 범행을 모의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주사기 등 준비물을 확보하는 과정 모두 부부가 보고받았던 정황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경우 일당이 지난달 29일 밤 서둘러 범행에 나선 배경에도 부부가 연관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부에게 7천만 원을 송금받은 뒤 6개월 넘도록 진척이 없자 이경우가 부부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마취제 과다 투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경우의 아내가 범행에 사용될 걸 알면서도 주사기와 약물을 전달했다고 보고 강조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현재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 건설 현장을 김현애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구마모토 공항을 벗어나자 커다란 크레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인 대만의 TSMC가 공장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한때 이곳 일대는 양배추밭이었는데요. 대만의 TSMC가 들어서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공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걸리는 걸 무려 2년 반 안에 끝내려고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일본은 구마모토 공장을 통해 반도체 강자였던 예전 명성을 되찾는다는 구상입니다. これ成功しないと国の国策も挫折してしまうからリーダーになれると信じながらやっています。 구마모토엔 벌써부터 TSMC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값은 전년보다 약 20% 올랐습니다.
やっぱり今半導体っていうのが主流になってきてると思うので、結構熊本も活性化それでし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일자리도 급증해 오히려 연간 1000명의 반도체 인력이 더 필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SMC の進出決定以降、26件の立地協定が締結されたなど、県内の半導体関連企業のさらなる集積が進んでいます。 미중 갈등으로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교롭게 TSMC의 해외 공장 건설도 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벌써부터 두 번째 공장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구마모토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지난 2월 학대를 받다 숨진 11살 이시우 군의 이야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오늘 첫 재판에서 아이를 학대했지만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시우의 친어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면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혼된 제 아들은 4년간 저와 말 한 번,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어머니가 왜 시우를 만나지 못했던 건지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릇을 통째로 들고 밥을 먹는 아이. 볼엔 토실토실 살이 올랐습니다. 시우의 친엄마 전화기엔 시우를 위해 차린 음식, 아들을 키운 6년 동안의 추억이 빼곡히 기록돼 있습니다. 친모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2018년 5월 이혼했고 이후 시우와 못 만나게 됩니다. 경제력이 있는 친부는 언제든 아이를 보게 해주겠다며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면접 교섭권은 이혼 직후 딱 2번 지켜졌습니다. 의붓 어머니와 친부는 이사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며 친모를 따돌렸습니다. 지금과 비례할 만큼 정말 많이 괴로웠었어요. 계속 붙어 있다가 아예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수소문에 찾아갔지만 욕설과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도 진짜 시우 학교앞이 아니라 먼발치도 보다가 걸리지도 마. 나랑 진짜 전쟁이야 정말. 욕심 그만 부려. 자식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준 거 봤으면 고마워야지. 친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의붓 어머니는 시우를 위해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애한테 상처 되는 거 모르냐. 반장 너무 세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 이러는 사이 친모는 암 진단을 받고 시간이 흘렀고 시우는 숨졌습니다. 법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과태료 처분이 다입니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전문가들은 부모 따돌림이라고 현상을 규정했습니다. 대응하기 위한 협회도 조직했습니다. 그 자체로 심각한 정서 학대고 이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엔 도움을 청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세뇌, 조종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능성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려요. 친모는 면접 교섭 약속을 어긴 건 정서적 학대라며 의붓 어머니와 친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서 담당 인력이 여전히 모자랍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아동 3만 명의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이 3만 명 안에 안 들어있으면 학교나 부모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가 거짓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모든 아동의 위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 발굴도 강해집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최근 1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은 경우,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학생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고성으로 주의를 주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아동학대가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부가 공무원 1명당 50건을 맡도록 했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되는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너무 좀 안타깝고. 복지부는 인력 충원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진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어떤지 밀착카메라 여도현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뒤로 골목이 보이는데요. 이 경사가 웬만한 등산로보다 더 가파릅니다. 이 언덕을 따라서 약 30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향하는 모든 길이 이렇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올라보겠습니다. 인도가 없는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골목에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지나가니까 좁은 골목길에 사람 다니는 공간이 더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정문 앞 급경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등교합니다. 비가 오면 내려갈 때 조금 불안해. 물기가 많으면 좀 미끄러질 수 있어가지고. 골목으로 차가 지나가자 어머니는 아이를 감쌉니다. 이사 차량 때문에 길은 또 막혔습니다. 핸드폰 보지 말아 했지. 실제로 이렇게 좁고 가파른 통학로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통학로 경사에는 제한 규정이 있지만 1996년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입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길이 이어지다가 학교 바로 앞에 약 20m 정도 인도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이 앞으로는 인도가 사라져서요.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아예 없는데요. 학교 시간엔 이렇게 통학 차량이 골목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 더 좁아지고 아이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피하려고 하지만 도로 위에 서 있는 차 때문에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학교 근처 공사장으로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다닙니다. 하지만 교차로엔 신호등도 없습니다. 실제로 등교하는 아이의 시선에서 보니 안전펜스가 뚝 끊기고 차가 바짝부터 빠르게 지나갑니다. 학교 앞 교차로에서 5분을 서 있는 동안 공사 차량 9대를 마주쳤습니다. 아이들 걱정에 아예 이사를 한 집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최단거리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로 골라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로 이사를 지난 주말 승하양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 인도 절반은 자전거 길이고 그나마 남은 인도는 가로수에 막힙니다. 돌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안전 펜스도 없습니다. 여기가 자전거가 계속 지나가네요. 네, 많이 지나가요.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고 다 많이 지나가요. 아, 이 거리예요? 네.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댕기고 학교를 접근을 하냐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스쿨존. 하지만 실제로 돌아보니 아찔한 순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를 걱정 없이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여도현입니다. 한 드라마의 실존 모델로도 알려진 박광렬입니다.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와중에도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수사대 경찰이 에워싼 건 20대 젊은 남성입니다. 마약왕으로 유명한 박광렬에게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 유통한 혐의입니다. 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생각되면 체포 적부심도 청구할 수 있고. 박 씨는 지금 필리핀 교도소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우리 국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옥중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왕으로 군림하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옥중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로 마약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세상에 현존하는 마약 전부를 거래할 수 있다고도 썼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다른 유통책에게도 마약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감옥에 있다 보니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박 씨를 송환해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판 일가족이 붙잡혔습니다. 고향인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마약을 들여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중국어로 통역합니다. 들어서 선임할 수 있고요. 여성은 찾는 물건이 집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자 화장실에 있던 마약을 꺼냅니다. 버통편이란 중국 진통제인데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팔고 사거나 먹어선 안 됩니다. 중국 국적 48살 이모 씨는 지난 3년 동안 고향에 있는 친척을 통해 이 약물 5,000알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 씨 아내는 소셜미디어에서 판매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알에 10원, 20원 하는 약을 알당 1,00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혹시라도 수사가 들어왔을 때 확인을 못하게끔 그 기록을 다 삭제해버려요, 그 즉시. 70대 노몬, 복용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구매자 5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 시설을 다 갖춰놓고 키웠는데 마치 대마 공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텐트를 걷자 시뻘건 조명 아래 성인 키높이만한 대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액상 추출을 위한 건조기와 압착기 등 전문 시설도 갖췄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CCTV도 달았습니다. 26살 동갑내기 권모 씨와 박모 씨가 서울 주택가의 한 상가 지하실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곳입니다. 이들은 서울 주택가 지하방에서 이처럼 텐트를 쳐놓고 대마를 재배해 왔습니다. 영양제까지 투입해가며 대량 재배한 대마를 이런 설비들을 거쳐서 이렇게 액상으로 만들어서 유통해 왔습니다. 마약의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대마 제조 시설이 주거지에까지 침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한쪽 방에 대마 재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두 곳에서 대마를 키웠습니다. 임신한 아내도 함께 살았습니다. 환풍시설로 특유의 냄새를 빼내 주민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 광고를 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팔아 번 돈과 공범을 추적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누런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단 씻겨가긴 하겠지만 앞으로가 또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박상욱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모래사막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몽골 남부 황사 발원지입니다. 이곳과 맞닿은 중국 내이멍구는 온통 붉게 물듭니다. 이 모래바람이 어제부터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마스크 벗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마스크 쓰게 돼서 우선 좀 다시 답답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사무실 안에서도 계속 목이 칼칼하고 그래서. 미세먼지의 국내 대기 환경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봄 이 기준을 넘은 게 하루였는데 올 봄에만 이미 사흘이나 됩니다. 황사가 시작되는 몽골 남부와 내이멍구 일대의 강수량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곳에 내린 비는 10mm도 채 안 됩니다. 평년 강수량의 4분의 1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기온은 평년보다 4도나 더 높았습니다. 비는 덜 내리는데 바람은 빠르고 고온건조한 날씨 때문에 황사가 더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몽골 남부의 사막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5월까진 언제든 모래바람이 올 수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후 6시쯤 수안보면의 한 호텔 앞에서 버스가 밀리면서 옆으로 쓰러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광객 33명과 한국인 기사와 가이드 등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가운데 1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구조는 마무리됐고 관련 소식이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카이 제레미 레너가 돌아왔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제설차에 뛰어들어서 뼈가 30군데나 부러졌지만 지금은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DEC로 확인하시죠. I think I love them all equally, and I can't wait to do more. That's all I know. I got a lot of ideas. Do it again. You do it again. Yeah, do it again.
set it, do it. Don't take no. Don't find excuses. Just set a task, and that's what he does with his rehab and his therapy every single day. A lot of concern on the Avengers family chat, like, what is Renner doing? FA컵에서 언더독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2부 리그 두 팀이 일부 팀들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그라운드를 맞고 튄 공을 가슴으로 바꾸는 그대로 슛. 경남FC 권기표의 발등에 걸린 공. 골키퍼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FA컵 3라운드에서 나온 그림 같은 중거리 슛인데 동화 같은 승부도 펼쳐졌습니다. 정규리그 3위를 달리는 FC서울과 맞붙은 2부 리그의 김포FC.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24분 장윤호가 골키퍼를 넘기는 로빙슛으로 균형을 맞추더니 기어코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서울은 두 번째 키커 황현수가 찬 공이 골대를 빗나가며 위기에 몰리고 네 번째로 나선 이승준의 슛마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반면에 김포는 4명 모두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하부리그의 돌풍엔 서울 이랜드 FC도 동참했습니다. 선제골은 수원FC에서 나왔지만 곽동준이 거친 반칙으로 퇴장당한 뒤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5분 곽성욱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이랜드는 10명이 뛰는 수원을 숨가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39분 브루노의 프리킥이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겼고 골라인 앞에 뚝 떨어진 공에 골키퍼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이언트 킬링, FA컵만의 묘미로 그라운드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빅토르 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한국 체대 후배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쳐왔는데 이들 중 7명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면서 지도자로 빅토르 안을 적어냈습니다. 빅토르 안은 지난해 외국인 신분으로 지도자 연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황사는 여전한데 기온은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비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5일 기상센터 팀이 직접 찾은 서울의 한 나비 병원입니다. 큰 날개를 활짝 펼쳐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듯한 이 나비는 제비나비라고 합니다. 또 이보다 더 발랄해 보이는 색깔의 남방 노랑나비와 남방 오색나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나비의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볼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라산에만 살고 있는 한굴뚝나비가 있습니다. 1300m 고지대 이상부터 서식을 하는데 날씨 때문에 점점 이제 1700m까지 지금 나비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남방노랑나비가 처음에는 이제 남부 지역에서 발견하다가 기후 변화함에 따라서 그 서식지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울러 나비는 이 색이 화려하고 또 꽃이 많이 피는 꽃을 선호하는데요. 큰 꽃 한 송이보다 작은 꽃이 많이 달린 걸 좋아하는데 꿀의 양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비가 혹시 우리 몸에 앉는다면 땀을 통해 미네랄을 섭취하는 겁니다. 놀라서 나비를 날려보내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는 이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봅니다. 자, 사흘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황사가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사라지겠고요. 내일 남부를 시작으로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우량 보시면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가량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 내일은 아니고 이 지역은 모레 토요일에 내리는 양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시작되는 시점을 한번 보면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낮부터,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8도 등으로 오늘보다 5, 6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수도권은 오늘보다 2, 3도 높지만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부산 19도 등 오늘보다 3, 4도 떨어지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엔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